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과 관련해서 헌재에다가 네. 간법소원 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그래서 자기 재판은 뒤로 미루고 남의 재판은 빨리 끝내고,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거는 자기 재판을 뒤로 미루는 게 자기의 권력 욕구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이 자기에 대한 반 이재명 정서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저는 이 세상이 흙과 벽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색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모든 게 이제 얼룩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현재의 민주당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치 어떤 세력의 연합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네. 거죠. 한 교수님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문제는 또 사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쟁점이 있고 또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 내란을 통해서 헌정 위기가 발생한 것이고,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판단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극단적인 경우지만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 책임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 민주당을 평가할 때는 중요한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 목도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이 내란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격가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전혀 다른 문제죠. 예,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문제와 계엄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걸로부터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건 다른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국민의힘은 엮어서 지금 쟁점을 하는 거고, 민주당이 그게 엮어서 갈 수 있는 물타기가 가능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예. 이제 헌재 흔들기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란 걸 제출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한 의견서일 수도 있지만, 이 의견서를 제출한 걸 통해 갖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의 권위, 신뢰, 이거에 대해서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 같은데, 강호진 교수님은 지금 이런 헌재 흔들기의 기초적인 어떤 사안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런 행위들은 이런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기록을 쭉 보면 그렇게 현재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보적인 보수라고, 진보적인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진보적인 피의자한테 유리한 판결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의 경우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상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외부에서 만약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재판장의 독립이 흔들린다면 민주주의의 최종적인 보루인 법 앞에 평등은 이루어지기 힘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흔들기는 이게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더 지켜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명백한 불법이 있거나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호 견제를 하고, 또 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재판관이 소신 있는 판단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평등과 객관성, 공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그 구성이 지속적으로 바뀌도록 해서 일시적으로는 누구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유불리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공평함, 객관성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 객관성이 그 당시 어떤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불리가 공평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그 헌재를 흔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탄핵 심판 이후를 본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모르진 않는 거고, 다만 헌재에 문제가 있고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헌재에 대한 정당성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탄핵 심판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음번 대선에 정책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전략으로 쓰겠죠. 네. 특히 이제 국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이렇게 하고 만약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보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것인지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최종심이기 네.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난 뒤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남은 답은 너무 끔찍한 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 애초에 만들 때 상권 분리 원칙도 구현을 하고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3명씩 추천하게 만든 애초에 이 절차적인 정의를 설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죠? 아까 이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고 여전히 좀 논쟁이 있습니다. 대법원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전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논쟁이 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것은 이제 이 제도적인 견제, 상호 견제라는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세 명을 선출하게 한 것은 앞서 이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제도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우리가 선택을 했고 운용을 해왔으면 분명한 흠결이 드러나서 그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그 제도의 결과는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도 통합진보당 사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 많은 논쟁이 있는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사실은 박근혜 탄핵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잣대 하에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이런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탄핵 전국인데요. 사회적 분열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 탄핵 전국을 어쨌든 수습하고 우리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탄핵 전국 위기 어떻게 수습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혼란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인지 고견을 듣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탄핵인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들이 원래는 이제 위기를 겪으면 위기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들이 모색이 되고 그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10년, 20년을 이끌어가는 사회적인 가치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한국 사회는 탄핵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오히려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랜이라고 하는 시족 정치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이제 다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실 약간 다르지만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 보면 시족 정치 클랜이라고 하는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한 제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완벽한 제도가 없고 상호 견제라고 하는 원칙에 충실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씹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클랜 정치의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진영 논리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는 결국 뭐 어디에 달려 있느냐 시민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정치인들이 뭔가를 다른 방식으로 모색한다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탄핵 이후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사회통합적 정치와 정책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좀 더 이렇게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더 심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준공영식 어떤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식의 타협에 근거한 이상한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 결정이 일차적인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구인 체제가 만약에 완성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은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한국이 이 위기를 헌정 체제 안에서 잘 매니지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의 경우에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지난 10년 안에서 우리가 국정농단과 내란의 위기를 경험한 한국 민주주의가 이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이제 복원 탈육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이 또 중요한 제안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이해관계가 중앙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지역의 스스로 대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 제도개혁 패키지에 대한 국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사실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촛불 광장에서 한 시인이 일갈한 것처럼 대통령 하나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또다시 87년보다 마찬가지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안타깝지만 또 탄핵은 아니라고 해도 정치적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우리가 브라질의 사례에서 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토크는 반환점을 돈 탄핵 심판 인보조모 살펴봐야 될 지점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